꽃 한 송이 때문에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꽃이요? 에이, 설마요. 무슨 꽃이길래. 역사 썰캐스트. 아, 진짜 미치겠네요. 제가 주식으로 마이너스 40%를 찍었는데 네, 매일 잘 봤어요. 진짜 인류 역사상 저 같은 호구는 없을 거예요. 그쵸? 죄송해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아니, 웃으세요. 전 지금 심각한데. 아니,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마이너스 40%로 원조 호구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가 있거든요. 꽃 한 송이 때문에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어요. 꽃이요? 에이, 설마요. 무슨 꽃이길래. 튤립? 뭐 이런 거 아니죠? 그거 길 가다 보면 널린 거잖아요. 바로 그 튤립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를 싹 다 펄어서 튤립 뿌리 하나를 살 수 있다면 살래요?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질문을. 제가 미쳤어요? 그걸 왜 사요? 뿌리를? 그렇죠. 근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걸 샀어요. 진짜로요? 네. 심지어 서로 먼저 사겠다고 칼부림까지 해가면서. 세상에. 아니, 대체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그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버블. 그야말로 도파민 풀충전 도박판이었던 네덜란드 튤립 파동 이야기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였다니.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네네. 우리가 아는 뭐 풍차, 히딩크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는 완전 초강대국. 맞아요. 거의 뭐 오늘날의 미국 같은 느낌? 전 세계 해상 무역을 그냥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황금기였죠.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가 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향신료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와, 상상을 초월했다고. 네.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자, 이자 다국적 기업. 그 덕분에 나라 전체에 돈이 그냥 막 넘쳐 흐른 거예요. 상인들 주머니는 뭐 터져나가기 직전이었고요.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군요. 바로 그거예요. 돈이 주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 이자 같은 시시한 건 쳐다도 안 봐요. 뭔가 더 짜릿한 걸 원했겠네요. 짜릿하고 또 남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아, 과시욕? 네. 바로 그때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튤립이었군요. 네.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서 건너온 아주 이국적인 신상꽃, 튤립. 근데 궁금한 게 왜 하필 튤립이었을까요? 세상에 예쁜 꽃은 많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튤립은 뭐랄까 완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생긴 게 특이하긴 하죠. 터번처럼 생긴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엄청 강렬하고 한마디로 그 시대의 힙스터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아하, 희소성이 있었구나. 네, 희소성에 이국적인 매력까지 더해지니까 부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명품이 된 거죠. 어머, 되게 정원에는 아직도 튤립이 없어요. 촌스러워라. 뭐 이런 분위기. 딱 그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한정판 슈퍼카 같은 거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아, 그 배불런제 효과. 정확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튤립은 씨앗을 심어서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얼마나요? 최소 3년, 길게는 7년까지도요. 7년이요? 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절대 못 기다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근, 그러니까 알뿌리를 거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걸 심으면 바로 다음 해에 꽃이 피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부자들이 정원 꾸미려고 좀 비싸게 사는 정도였어요. 근데 1634년부터 상황이 완전 미쳐 돌아가기 시작해요. 뭐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너무 허무해요. 그냥 소문 하나. 어제 산 구근 가격이 오늘 아침에 2배가 됐대? 딱 그거 하나 때문에요? 네. 그 소문이 퍼지니까 굴뚝청소부, 하녀, 농부, 너나 할 것 없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튤립 시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와, 그거 완전 2017년에 코인 광풍 불었을 때랑 똑같네요. 다들 막 가자 외치고. 소름 돋게 똑같죠? 나만 되쳐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 심리, 포모, 이게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거래는 어디서 했대요? 무슨 증권거래소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게 더 웃겨요. 그냥 동네 술집. 네. 술집이요? 네. 펍에 모여서 맥주 마시다가 즉흥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봐, 내가 그 국은 500길드에 사겠네. 좋아, 팔았어. 뭐 이런 식으로. 술 기운에
잠깐만요. 500길더요. 그게 어느 정도 돈이에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기술 좋은 장인 있죠. 그 사람 1년 연봉이 한 150에서 300길더 정도였어요. 와, 미쳤다. 그럼 튤립 알뿌리 하나가 숭늉공 2년치 연봉보다 비쌌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그냥 시작이었어요. 에이, 설마요. 광기가 완전 절정에 달하면서 전설의 품종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눈처럼 하얀 밭땅에 피처럼 붉은 줄무늬가 불꽃처럼 쫙 새겨진 진짜 희귀하고 아름다운 품종이었죠. 그래서 그건 얼마였는데요? 이 구근 하나 가격이 최고 10,000길더까지 치솟아요. 만 길더요. 잠깐만 계산이 안 되는데 장인 연봉으로 치면 30년. 3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당시 실물 가치로 환산한 목록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네네. 살찐 황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와인 2통, 맥주 4통, 버터랑 치즈 각각 1000파운드, 그리고 침대, 옷, 은잔까지.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네. 그걸 다 줘야 겨우 튤립국은 하나랑 바꿀 수 있었어요. 와, 이건 집 한 채가 아니라 그냥 작은 마을 하나 값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죠. 이제는 꽃이 예쁘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격표만 보는 거군요. 네, 오르냐, 내리냐 이것만 보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실물 구근도 없이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로 거래를 해요. 종이요? 내년 봄에 수확할 구근을 살 권리, 이걸 사고 판 거예요. 아, 그거 혹시 지금의 선물 거래 같은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물 거래가 바로 17세기 네덜란드 술집에서 탄생한 겁니다. 세상에 무슨 공매도, 옵션 이런 것도 다 있었겠는데요? 비슷한 개념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리스크는 생각 안 했죠. 왜요?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 환상에 다 같이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636년 겨울 튤립 가격은 최고점을 찍고 네덜란드 국민 모두가 투기꾼이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사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줄무늬 튤립 있잖아요. 네. 그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출무늬가 생긴 원인,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원인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무늬를 보면서 신이 내린 예술이다 막 찬양했거든요. 네,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네, 바이러스요? 네, 바이러스요. 그럼 그토록 희귀하고 아름답다던 그 무늬가 사실은 병의 증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는 튤립 깨짐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튤립 깨진 바이러스. 이게 진딧물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꽃잎의 색소 생성 유전자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색이 얼룩덜룩하게 깨지는 거죠. 우리가 본 그 화려한 무늬는 사실 색소가 파괴되는 흔적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상징이자 집 한 채 값이었던 셈페르 아우구스투스가 사실은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던 병든 꽃이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신이 빚은 예술이라며 경탄했지만 사실 튤립 입장에서는 죽어가면서 지르는 마지막 비명 같은 거였어요. 비명이요? 네, 병든 구구는 번식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몇 해를 넘기지 못한 채 결국 썩어 죽거든요. 와,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의 소유권을 사들인 셈이죠. 와, 이건 뭐 아이러니를 넘어서 거의 블랙 코미디네요. 사람들이 신의 예술이라고 부른 게 사실은 식물이 죽어가면서 보내는 구조 신호 같은 거였군요. 그 병든 개체가 희소하니까 더 비싸지고. 와, 비극을 탐욕으로 포장한 꼴이네요. 그냥 이 구근을 심으면 저런 대박 무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맹목적인 희망만 가득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이러스 얘기는 서막에 불과하고요. 진짜 광기가 폭발하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죠. 드디어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군요.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단계. 네, 일부에서 말한 선물 거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실물 구근 없이 계약서만 거래하는 바람 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해요. 바람 거래요? 윈드 핸들? 네, 말 그대로 바람을 사고 판다는 뜻인데 구근은 아직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술집 테이블 위에서는 내년 봄에 수확할 구근의 소유권이 적힌 종이 한 장이 하루에도 10번씩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거래네요. 실물도 없이 권리만 사고 판다니. 이건 완전 지금 코인판이랑 똑같은데요.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예요. 심지어 농부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랑 소를 팔아서 그 종이 쪼가리를 샀어요. 아니, 왜요? 왜겠어요? 옆집 사람이 그걸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아, 어제 산 계약서 가격이 하룻밤새 2배, 3배로 뛰는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뭐 의미가 있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눈앞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묵묵히 밭을 갈겠어요. 그래서 그 위태로운 거품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터진 건가요? 운명의 날은 1637년 2월 3일 하렐레임이라는 도시의 한 선술집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튤립 구근 경매가 한창이었죠. 판매자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을 거예요. 자, 이 희귀한 구근 1200 길더부터 시작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막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 판매자가 가격을 외쳤는데 장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손을 들거나 입을 열지 않은 거죠. 그 정적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바로 그 순간 동시에 깨달은 거네요. 내가 이걸 사면 내 뒤에 더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집단적 공포의 시작점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 생각. 내가 마지막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찰나의 순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와,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들었죠. 현대 주식시장으로 치면 특정 종목의 매수 호가창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고 시퍼런 하한가만 찍혀있는 걸 본 순간 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당황한 판매자가 다급하게 가격을 1000길드로 낮췄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침묵. 800길더, 여전히 침묵. 순식간에 탐욕으로 들끓던 공간이 공포로 질식할 것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린 거죠.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을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일단 팔아. 그 순간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투매, 즉 패닉셀링의 시작이었어요. 한순간의 침묵이 거대한 눈사태를 촉발시킨 거네요. 공포는 이성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하니까요. 그 소문은 흑사병보다 빨랐어요. 하를렘에서 시작된 공포가 네덜란드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5,000길더에 거래되던 구근 계약서는 하루아침에 500길더, 10분의 1 토막이요? 며칠 뒤엔 50길더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엔 양파 한 알값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됐죠. 자산 가치가 99% 증발해버린 거네요. 이건 뭐 피눈물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파괴되는 수준인데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어제까지 난 이제 귀족이야 라며 축배를 들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와, 구군을 사기로 계약했던 사람들은 돈 없다 배째라 시전하고 팔았던 사람들은 계약서대로 돈 내놔 라며 멱살을 잡고 사회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법원이 개입해서 계약 이행을 강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두가 법원으로 달려갔죠. 판사님,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제 돈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법원이 정말 상상도 못할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했는데요? 이것은 건전한 상거래가 아니라 도박이다. 네. 도박으로 생긴 빚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헐, 세상에. 국가가 그냥 책임을 포기해버린 거네요. 이건 개인 간의 신뢰 붕괴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와 법원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귀족부터 하인까지 너무 많은 국민이 이 광기에 얽혀 있었으니까요. 아, 이걸 다 해결해 주다간 나라가 망할 판이었구나. 네. 결국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원만하게 합의하세요 라며 발을 빼버린 겁니다. 채권자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계약서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록에 따르면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려 죽거나 밤중에 온 가족을 데리고 야반도주하거나 뭐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당시 풍경화의 대가였던 얀반 호이엔이라는 화가 아시죠? 네, 알죠. 이 사람도 튤립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평생 빚을 갚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술혼을 불태운 게 아니라 빚 때문에 영혼까지 갈아놓은 거네요. 너무 비극적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비극은 따로 있어요. 그 집 한 채 값이던 튤립 구근들 있잖아요. 네. 거품이 꺼지고 나니 사람들이 그걸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길바닥에 내던져 군악발로 짓밟고 동물 사료로 던져주고.
어휴,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비싼 구근을 잘게 썰어서 샐러드로 먹어버렸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집 한 채를 씹어 먹었다. 이건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실패의 상징을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행위처럼 들리네요. 정말 처절합니다. 네,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 경제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이후 네덜란드 사람들은 묻지마 투자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됐고 땀 흘려 번 돈이 가장 정직하다는 교훈을 뼈에 새기게 된 거죠. 이게 400년 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포모 중분부터 실체도 모른 채 뛰어드는 투자,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진 뒤에 정부를 원망하는 것까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소름 끼치게 닮았어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튤립 파동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최초의 거품 경제라는 교훈으로 마무리되곤 하죠. 그렇죠. 딱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경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광기의 이미지가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과장된 것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조작이라뇨?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구체적인 기록들, 하렐레리 경매나 법원의 판결 같은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많은 사람이 돈을 잃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 국민이 미쳐서 투기판에 뛰어들었고 나라가 휘청했다는 그 거대한 이미지. 그게 사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방금 나눈 이 처절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뒤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400년간 철석같이 믿어온 튤립 광기의 진실이 뿌리부터 완전히 뒤흔들리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아는 그 튤립 파동의 비극 있잖아요. 온 나라가 막 투기 광풍에 휩쓸려서 파멸했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 그게 대부분 사실은 후대에 교훈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뻥튀기였다는 거죠. 네, 뻥튀기요? 네,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엄청나게 과장된 일종의 17세기판 가짜뉴스 같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온 국민이 집 팔고 밥 팔아서 튤립에 뛰어들고 화가는 빚더미에 앉고 나라 경제가 휘청했다는 그게 딱 과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와, 이거 완전 소금 기분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배신감은 잠시만 접어두고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자고요. 제일 유명한 얘기가 가난한 굴뚝 청소부까지 전 재산을 털어 튤립을 샀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너도 나도 계층 상관없이 다 미쳤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제사학자들이 당시 공증 기록이나 계약서 같은 걸 샅샅이 뒤져봤어요. 네네. 수천 건을 분석해보니까 실제 튤립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층이 거의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대부분 이미 부유했던 상인, 전문직,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럼 굴뚝 청소부나 가난한 농부들은요? 애초에 그 비싼 튤립국은 하나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헐. 그럼 전 국민의 광기가 아니라 그냥 부자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진 투기판이었다. 이 얘기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 그럼 약간 요즘으로 치면 언론에서 대학생도 코인으로 수십억 벌었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완전 극소수의 사례를 부풀린 거랑 비슷한 거군요. 딱 그거죠. 소수의 극적인 사례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된 거.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나와야죠. 왜? 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부풀렸을까요? 그러게요. 누가 이득을 받길래 일부러 막 흑색 선전을 한 건가? 그게 당시 네덜란드의 사회적 분위기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17세기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누리면서 엄청 부자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근검절약을 최고 미덕으로 삼는 아주 엄격한 칼뱅파 개신교였어요. 아, 돈은 벌되 티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분위기. 맞아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사치에 빠지는 건 엄청난 죄악이었던 거죠. 그런데 튤립으로 갑자기 벼락부자들이 막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택 사고 화려한 파티 열고 하니까 이걸 지켜보던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 눈에는 얼마나 꿀불견이었겠어요. 요즘 것들이 돈에 미쳐서 타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혀를 찾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튤립 거품이 펑 하고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다시 펐던 거예요. 아, 기회를 잡았구나. 네, 온갖 팸플렛 책 그림으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죠. 보아라! 인간의 탐욕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이건 신의 심판이다 하면서 와, MSG를 그냥 팍팍 뿌렸네요. 네, 실제 있었던 일에 있지도 않은 비극을 막 섞어서 퍼뜨린 거예요. 일종의 대국민 도덕교육용 프로파간다였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배운 게 그냥 너희 돈 욕심 부리면 이렇게 망한다는 교훈극이었던 거군요. 그럼 설마 나라 경제가 망했다는 것도? 바로 그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네, 튤립 거품 붕괴되고 네덜란드 경제가 폭망했을 것 같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덜란드는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황금기를 이어가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아니, 아무리 부자들만의 리그였다고 해도 집안채 값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 경제에 타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타격이 아예 없지는 않았죠. 투기에 깊이 관여했던 일부 상인들은 파산도 하고 큰 손실도 봤어요. 하지만 그건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당시 네덜란드 경제의 근간은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 조선업 이런 거였거든요. 튤립 투기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아주 작은 일부에서 벌어진 해프닝에 가까웠습니다. 와, 비유하자면 거대한 카지노 안의 슬롯머신에서 몇몇이 돈을 잃었지만 카지노 전체 매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뭐 이런 거네요. 오, 비유가 완벽한데요? 딱 그거예요. 하우스는 끄떡 없었던 거죠. 진짜 허무하네요. 결국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로 대중을 선동하려는 시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뒷담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오, 좋죠. 솔직하게 한번 답해봐요. 만약 당신이 17세기 네덜란드 상인이었다면 이 광란의 튤립 시장에 뛰어들었다, 안 뛰어들었다? 아, 이거 너무 솔직해도 되나? 저는 100% 샀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전혀 귀가 얇아서 이건 내일 2배 간다 소리 들으면 바로 영혼까지 끌어모았을 겁니다. 당신은요? 역사를 아니까 초연하게 지켜봤을 것 같기도 하고. 저요? 당연히 샀죠. 진짜요? 그럼요. 눈앞에서 돈이 복사되는 현장이 펼쳐지는데 그걸 구경만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다만 저는 당신과는 좀 달랐을 거예요. 뭐가요? 저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무릎에서 사서 과열 징후가 보일 때 어깨에서 미련 없어 털고 나왔겠죠. 그게 지식과 배짱의 차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조금만 더 외치다가 최고점에 물리는 전형적인 타입이에요. 아, 왜요? 역사 공부는 잔뜩 해놓고 실전에서는 탐욕에 눈멀어서 이번엔 다르다 외치다가 한강물 온도 체크하는 거죠. 팩트 폭력은 멈춰주시죠. 전곡을 찔리니 아프네요. 하하. 근데 그 모든 광기의 중심에 있었던 셈페르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죠. 그 붉은색, 흰색 줄무늬 있던 바이러스 걸린 튤립. 맞아요. 그 희귀함 때문에 집 한 채 값까지 갔다는 바로 그 튤립. 그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귀한 대접 받으려나? 그 결말이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뭔데요? 한때 저택 한 채랑 맞바꿀 정도의 가치였던 그 바이러스 감염 튤립이 현재 네덜란드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금지요? 네. 발견 즉시 소각 처리해야 돼요. 소각이요? 왜요? 주변에 멀쩡하고 건강한 튤립들한테 그냥을 옮기는 전염병 보균자 취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헐. 한때는 모두가 선망하던 아름다움의 상징이 이제는 박멸해야 할 위험한 병원균 덩어리가 된 거죠. 최고의 가치가 최악의 위험으로 추락한 거예요. 와, 진짜 화무시비롱이네요. 영원한 가치라는 건 없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데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또 있어요? 인간은 결국 그토록 원했던 그 줄무늬를 바이러스 없이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요. 유전자 개량 기술로요. 아, 진짜요? 네, 이제는 병에 안 걸리면서도 안정적으로 아름다운 줄무늬 튤립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게 됐죠. 지금 네덜란드 튤립 축제에 가면 그런 줄무늬 튤립들이 정말 흔하게 널려 있어요. 가격은요? 우리 돈으로 단돈 몇천 원이면 사요. 와,
400년 전에 전 재산을 바쳐서 샘페로 아우구스트를 샀던 상인이 이 사실을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보물이 지금 길거리에서 몇천 원에 팔리고 있다니. 대박이다 진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게 튤립이든 뭐 현대 미술품이든 가상자산이든 말이죠. 결국 가치라는 건 그 대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부여하는 믿음이라는 환상에 가깝다는 거죠. 듣고 보니 오늘 이야기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네요. 어떤 거죠? 제 주식 계좌의 저 파란색 숫자들도 언젠가는 빨간색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 환상은 좀 깨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하하.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따로 있어요. 뭐 누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역사는 승자가 아닌 이야기꾼에 의해 쓰인다는 겁니다. 튤립파동의 진짜 교훈은 시장의 광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특정 집단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왜곡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와, 그 말씀이 훨씬 더 와닿네요. 단순히 투자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군요. 오늘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역사는 항상 돌고 돌고 인간의 욕망은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니까요.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또 다른 미친 역사썰을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다음 주제 힌트를 드리자면 전쟁과 마약입니다. 와, 벌써부터 도파민이 도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더 강력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